중용은 대학과 더불어서 얘기라고 하는 책의 일부 편이었습니다. 원래 독립된 책이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당나라 때 오면서 이게 이제 독립된 책으로 딱 꼽혀서 읽히기 시작을 합니다. 정확히 누구가 그거를 맨 처음 시작했느냐에 대해서는 좀 불분명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대체로 당대부터는 조금씩 이거를, 그러니까 얘기라고 하는 글이 일종의 이것도 이제 편집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글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가운데 유독 대학이라는 글과 얘기라는 글, 그리고 뭐 이제 도올은 대학 번역하면서 학기라고 하는 글도 이제 넣긴 했었는데 몇 편의 글들이 주목해서 읽히는 것이고, 그러다가 이제 송대에 이르러서 남송대에 이르러서 이제 논어맹자와 함께 대학 중용이 사서라고 하는 거로 일컬어지는 건데, 그 이전에도 사서라고 하는 식의 어느 정도 테두리는 있었는데요. 정확하게 사서라고 하는 것을 딱 틀 잡은 사람은 주의였습니다. 주의가 원래 이름은 사서가 아니었어요. 책 이름이 뭐였냐면 사자였습니다. 사자. 네 명의 선생들이었어요. 이것은 그러면 이게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사서는 중요한 책 네 권을 꼽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중국 철학의 역사에서 네 명의 중요한 사람을 꼽다 보니까 이 책이 꼽혀졌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입니다. 사자는 누구냐? 말씀을 그때 드렸어요. 첫 번째 유가의 시조가 누굴까요? 네, 공자입니다. 그 다음 공자의 제자 가운데 가장 이제 주의가 주목했던 제자는 대학을 썼던, 기억나시나요? 대학을 썼다고 했던 증삼. 이름은 증삼인데 증자죠. 증자. 그리고 증자가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뭐 제자도 만들고 막 그러는데 공자의 손자가 있습니다. 공자의 아들이 누구냐면 공리라고 해서 잉어리자를 써요. 근데 일찍 공자보다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왜 떠났는지, 언제적 떠났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논어에 보면 공자가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걸 보면 공자보다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다행히 손자가 있었어요. 이름이 뭐냐면 공급입니다. 이게 공급이라는 이름으로 잘 안 쓰고요. 자사라고 하는 자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자사. 그리고 이 자사를 직접 제자는 아니었어요. 근데 나름 자사의 학문을 이었다라고 스스로 자처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맹자. 이렇게 4명. 그래서 공자, 증자, 자사, 맹자, 이 4명의 선생을 꼽았던 거고요. 이 4명의 선생을 통해 주희는 도가 전해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4명의 이야기, 4명의 어떤 뭐 생각, 사상을 전달하는 텍스트가, 공자는 당연히 논어, 맹자는 맹자, 증삼과 자사는, 증삼은 대학, 자사는 중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4권의 텍스트가 중요하게 된 것은 주의가 생각했을 때 도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계보를 통해서 이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없었다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근데 이렇게 되지만 순서는 이렇게 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어찌됐건 계보가 이렇게 순서가 됐으면 그 순서대로 읽는 게 나름 도움이 될 거잖아요. 왜냐하면 뭔가 사상은 발전하기도 하고 상호가 이렇게 참조하기도 하니까. 그러면 이런 순서도 됐으면 논어에 있는 내용이 대학에 좀 나올 거고 대학에 있는 내용이 중용에 나올 거고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읽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이런 계보는 후대에 창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의가 맞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의도 순서를 다르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가장 먼저 읽어야 되는 책. 학문의 길을 보여준다고 하는 거. 우리가 읽은 순서예요. 대학. 그런 다음에 학문의 길을 이제 걸어가는 사람을 보여주는 거죠. 논어.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이제 성인을 뒤따르는 아성을 보여준 다음에 가장 철학적이고 심오한 텍스트 중용을 읽어라. 그래서 학논 맹용 이런 표현을 씁니다. 대학, 논어, 맹자, 중용 순서대로 읽어라. 그래서 이 4권을 읽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삼경 같은 걸 읽거나 그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뭐 나름 주의 텍스트 안에서는 중용까지 왔다고 하면 나름 이제 굉장히 높은 데까지 온 거죠. 이 둘의 연관성은 확실합니다. 공자가 논어를 썼느냐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몰라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논어가 공자의 말을 담고 공자의 생각을 담았다는 건 분명합니다. 맹자가 썼는지 몰라요. 그러나 맹자와 어찌됐건 가깝다는 건 확실해요. 그런데 여기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우기는 거예요. 자사가 대학을 썼고, 자사래. 증자가 대학을 썼고 자사가 중용을 썼다라고 약간 우기는 거예요. 실제로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책이 아주 중요하게 언급이 되었었고요. 송대 이후로는 유학자들이 끊임없이 읽는 책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중용 텍스트를 시작해 보죠. 중용은 대학처럼 이것이 독립되어 있는 텍스트로 여겨진 것이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문에 붙는 말이 나름 중요합니다. 이 책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들어가요. 읽어보겠습니다. 자정자왈 불편지위중 불역지위용.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익숙한 표현이 나왔죠. 자정자는 무슨 뜻입니까? 대학에 기억나시나요? 어떻게 되나요? 네, 정자가 말하기를. 근데 이제 이때 앞에 자자가 쓰였다는 건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다면 존경하는 의미와 친근함을 담아서 우리 정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여기서 이제 지위라는 표현이 나왔죠. 지위나 위지나 똑같습니다. 무엇인가를 정의를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불편이라고 하는 것이 중이다. 불역이라고 하는 것이 용이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불편이라고 하는 것을 일컬어 중이라고 한다. 위자가 일컬어라고 풀이를 많이 하니까 뭐 불역이라고 하는 것을 일컬어 용이라 한다. 이렇게 직역할 수 있겠죠. 자, 편은 무슨 뜻이냐? 치우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불편, 치우치지 않음을 일러 중이라 한다. 불역, 역자로 읽습니다. 이자로 읽으면 쉽다는 뜻이죠. 바뀌지 않는 것을 일러 용이라고 한다. 그럼 중용은 무슨 뜻이냐? 중은 치우치지 않음. 그러니까 뭐 중간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중간보다는 뭐 확실히 치우치지 않음이라는 표현이 더 적당하겠네요. 그러니까 정도에 벗어나지 않음이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물리적이거나 아니면 뭐 가치적인 중이 아니라 딱 맞는 걸 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편이라고 하는 건 거기서 벗어났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좀 이게 중을 이야기할 때 어려운 게 있어요. 자꾸 중을 중간이라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적중으로 이해하는 게 적당해요. 딱 맞는 거. 딱 맞는 것을 일러서 중이라고 하고 그 딱 맞는 것이 변하지 않고 쭉 유지되는 것을 용이라 한다. 자,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이건 계속 정의를 내리면서 가고 있어요. 개념적인 표현입니다. 다 읽어보겠습니다. 중자, 천하지 정도, 용자, 천하지 정리, 중자, 중이라고 하는 것은, 자자는 뭐뭐라고 하는 것은 이란 뜻입니다. 중, 앞에서 이야기한 불편지위 중에 중이라고 하는 것은 천하의 정도, 바른 길이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길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치나 어떤 가치가 있는데 이걸 딱 맞는 게 도라는 거예요. 그 다음 용자, 용이라고 하는 것은 천하의 정해진 이치이다. 자, 그런데 그럼 앞에 정도나 정리나 사실 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런 표현을 중용이라고 하는 말과 함께 담아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송대 학자들의 생각을 중용을 읽으면 많이 알 수 있는데요. 그 중에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것이 이렇게 딱 적합한 이치나 적합한 어떤 척도가 있다면 이 척도를 익히면 어떤 순간에도 두루 대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바뀌지 않고. 이게 좀 애매모호한 건데 뭐냐면
우리가 경험하는 사건들은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다르게 서로 우리는 다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친구 만날 때랑 부모님 만날 때랑 예를 들면 뭐 동생들 만날 때랑 놀 때랑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각각 적합하게 행동한다면 그렇다면 이 사람이 이 적합한 이치를 따르고 있다는 건 변하지 않는 거죠. 행동은 변했을지라도. 약간 이런 식의 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무엇인가를 일러주는 모든 일에 대처하며 우리가 풍부하게 어떤 구체적인 개별적인 상황에 일일이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길들을 보여주고자 하는 욕망이 담겨 있어요. 이 내용은 조금 뒤에 가면서 쭉 보시면 약간 익숙해질 수도 있고 그냥 모르겠다 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가보죠. 그 다음 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차편 차편 내 공문 전수신법 내 공문 전수신법 자사 공 기구 이차야 자사 공기구 이차야 고 필지어서 고필지어서 차편 이 책은 차편이라는 표현은 대학에서도 나왔었죠. 이 책은 내 자는 요것도 문법적으로 보면 그 허사처럼 그냥 무시해도 되는 표현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앞에 나왔던 뭐 부라든가 대저 뭐 이런 것처럼 이 내자는 뭐 옥편 찾으면 이렇게 얘기하면 이에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 어떠한 말과 어떤 말을 살짝 부드럽게 이어준다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 편은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의 뉘앙스. 근데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무시해도 됩니다. 근데 내자가 그러한 뉘앙스나 어떤 걸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이 중용이라고 하는 편은 공문, 공자 문화에 전수한, 전수는 뭐 전해주고 받은, 전해준 신법이다. 신법이란 표현이 들어보셨나요? 신법? 안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셨어요?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신법을? 모르겠어요? 불교 공부하면 조금 나와요. 예, 신법. 그러니까 이게 법이라고 하는 표현이 쓴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불교 영향을 분명히 받은 거예요. 네, 왜냐면 사실은 유학자들이 법이란 용어를 쓰나? 지금 잘 생각을 해보면 잘 안 떠오르거든요. 네, 일단은 법이란 용어는 법령, 형벌을 뜻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때 법은 그 법이 아니에요. 뭔가 어떤 심오한 가르침을 지금 법이라고 한 거예요. 그게 불법이 딱 떠오르잖아요. 그죠? 불법.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옛날에 공부할 때 왜 그걸 자꾸 불법이라고 하는지. 그 말이 나중에 익숙해지니까 그냥 그걸 받아들이는 거지. 처음에 글자로 접근하면 불법은 왜 그걸 법이라고 하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법이 뭐 본받다, 어떤 이 가르침이라는 내용이 법안에도 있으니까 그걸 갖다 썼던 것 같은데, 신법은 마음으로 전해지는 법칙, 마음으로 전해지는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불가의 어떤 이미지인 거지 육아 이미지는 없었어요. 신법의 가장 유명한 게 뭐냐면 저기죠. 아이고 갑자기 이 선불교에서 초조라고 불리는 달마 이전에 쭉 가면 달마 이전에 저기 불교로 신법을 주고받았던 스승과 제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 있냐면 석가모니와 마하가섭의 이야기. 빙그레 웃은 거 있죠? 예, 여마미소. 그게 이제 신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공자 문화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어떤 텍스트로 정리되지 않고 전해진 것이니 이런 뜻이에요. 신법이라는 것은 자사가 공, 기, 구. 공은 걱정하는 거죠. 뭘 걱정합니까? 기, 구. 그게 오래되는 걸 걱정해요. 오래돼요. 공, 기, 구이 차야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구이 차가 같이 엮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요 신법이 오래되면 차자는 차이가 난다는 뜻이죠. 어긋난다는 뜻입니다. 뭐냐 오래 시간이 지나면 이게 마음으로 전환되니까 애들이 좀 착각할까봐 이해를 못할까봐 공 걱정하여 고 그런 까닭에 필지 필자는 쓰다는 거죠. 어서 글로 책으로 썼다.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이수맹자 이수맹자
기서, 시, 언, 일리, 기서 시언 중산, 위, 만사, 중산 위만사 말, 부합, 위, 일리, 말 부합 위일리 방지즉, 방지즉 미, 육합, 이육합 권지즉, 권지즉 퇴장, 어민. 퇴장 어민 자, 그래서 이걸 자사가 해서 이수 맹자, 그것을 맹자에게 전해줬대요. 기서. 근데 이 책은 처음에는 언일리, 하나의 이치를 이야기하고, 중간에는 흩어진답니다. 산자는 흩어진다는 뜻도 있지만 나뉘어진다는 뜻도 되겠죠. 무엇으로? 만사로. 만사라는 말은 지금 우리도 쓰죠. 갖가지 일로 흩어지고, 말, 끝에는 부를 읽습니다. 이거를 복을 읽으면 회복한다, 돌아온다는 뜻이죠. 부를 읽으면 다시 합해진다. 무엇으로? 일리, 하나의 이치로.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중요하게, 여기서 뭐 정말 텍스트가 하나의 뭔가 어떤 핵심으로 출발해서 뭐 여러 이야기를 하다가 정말 끝에 다시 이걸 수렴하는가,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일리와 만사 이야기를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뭐냐면 지금 유학자들의 생각 속에서는 하나의 이치와 여러 가지 일이라고 하는 짝이 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일리는 흩어지기도 하지만 다시 어디로 수렴해야 되냐면 이 일리라고 하는 데로 수렴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이치를 습득하면 여러 다양한 일들에 개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나, 또한 이 대응했던 것들이 이 갖가지를 대응한다 하여서 그냥 여러 가지 그냥 번잡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또한 하나의 이치를 수호하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여기 있었던 거죠. 이런 것도 되게 불교적인 가치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리는 사실은 이게 이제 이야기하면 철학이 되는데 텍스트가 아니라, 이거 알로에입니다. 술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딱 술처럼 보이잖아요, 병이. 아, 그런가요? 네. 이제 불교적인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요. 일단 리라고 하는 표현이 원래는 불교에서 온 겁니다. 약간 일집다 다지길 같은 그러니까 그거예요. 화엄종 같은 데서 왔다고 하는데, 저도 예전에 공부를 했는데 이제 다 까먹었어요. 화엄종도 있고 뭐도 있었는데 그때. 여튼 중요한 거는 이 리가, 여기 지금 일리와 만사라고 했잖아요. 원래 리자는 원래는 결이란 뜻으로 쓰였어요. 결. 그리고 리자는 다스린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별로 이게 개념적인 뜻이 아니었다가 송대에 오면서 갑자기 리라고 하는 것이 개념적인 어떤 뜻으로 쓰여요. 이거 지우기가 되겠다. 그래서 이 개념이 짝이 어디서 온 거냐면 불교에서 빌려온 겁니다. 불교에서는 이 두 짝이 있었어요. 리와 사. 그러니까 이 리라고 하는 건 어떤 핵심적인 원칙이고, 사라고 하는 구체적인 사건들을 이야기해요. 이 두 가지의 어떤 개념상들이 이제 유학자들에게 온 거고, 이 유학자들이 이런 생각들을 설명하거나 부연할 때 옛날에 있던 고전을 통해서 자기들의 이런 생각들을, 흡수했던 생각들을 설명하고 싶은데, 그랬을 때 중용 같은 책이 도움이 됐던 거죠. 정말 중용이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풀이하기에 적합한 텍스트라고 선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쵸,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일집다 다지길 같잖아요. 네. 하나라고 하는 것이 여럿이라고 하는 것으로 분산될 수 있으나, 또한 그것이 여럿이 또한 하나로 수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사실 이게 채용론이죠. 하나의 본체가 있다면 그것이 다양한 쓰임이나 작용으로 발생할 수 있다. 채용론 들어보셨나요? 불교와 얘기하면 채용론 항상 얘기합니다. 그렇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본체지만 용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나타내는 다양한 변화상인 거죠. 파도가 그런 거죠. 그러나 이때 이 채용론을 서구 철학처럼 이해하면 안 돼. 어떤 본체와 작용이라고 하는 식으로 이용하는 게 좀 힘든 게 왜 그러냐면, 서구는 그것이 본체와 작용이 구별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하죠. 불교 배울 때 파도에서 물을 분리해 보라고.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리는 그런 궁극적으로는 이 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아주 이제 복잡한 논의를 갖게 되는데 어찌됐건 여기서는 하나와 다수라고 하는 이 대상으로 설명을 합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풀이해 보겠습니다. 방지, 방자는 놓아버리면. 여기 때 버린다는 표현보다는 산자를 갖고 온다고 생각하면 흩어버리면 그것이 미육합, 미자는 채운다는 뜻입니다. 육합은 6방위, 동서남북 상하를 얘기한다고 하고, 아니면 전후좌우 상하. 그러니까 육합은 우주적 공간을 이야기해요. 이 우주적 공간을 가득 채울 것이고, 권지, 권자가 말다는 뜻입니다. 둘둘 마르며. 그래서 동아시아 사람들이 책을 세는 단위가 권이죠. 둘둘 두루마리 하나입니다. 하나 둘. 그것을 말아놓으면 퇴장. 퇴장은 뭐냐면 숨겨놓는 겁니다. 퇴자는 물러나는 것이고 장자는 숨겨놓으니까 어디? 은밀한 곳에 숨겨놓을 수 있다. 너무 이거를 개념 생각하면 되게 어렵지만 이거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여의봉이에요. 키우면 거기 얘기하잖아요. 바다부터 하늘 끝까지 하늘 떠받치는 기둥이 되죠. 그러나 그것을 말아놓으면 어디 돼요? 귀식구멍에도 숨겨놓을 수 있는. 그러나 그것이 철학도 그렇다고요.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기미무궁 개실학야 선독자 완색이유득언 기종신용지 즉 종신용지 유불능진자의. 자, 그러니 당연히 그 의미는 무궁하겠죠. 근데 이 무궁하다는 것이 끝이 없다고 하는 것보다 앞에 나왔던 방지즉 미육합, 권지즉 퇴장 어미를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것의 의미는 무궁하니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왔습니다. 개, 실학이야. 모두 실학이다. 실학, 참된 학문이다. 실학의 반대는 뭐가 있겠습니까? 허학이죠. 그러면 이때 이걸 쓴 사람들이 무엇을 허학이라 생각했을까요? 불가도가? 그럼 이제 불가도가도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그것은 이단이라고 하는 말에 조금 더 가까울 것 같고, 이런 거 얘기하지 않는 우주적 이치와, 그러니까 다양한 것들을 핵심으로 담는 그런 우주적 이치의 어떤 그런 구조성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개별적인 사태에만 주목하는 사람들, 문학, 특히 당송의 시들, 꽃이 피었다고 꽃만 얘기하고, 저기 술 먹는다고 술만 얘기하고, 그럼 뭐해? 감상에 치우치. 예, 그게 예를 들면 만사만 이야기할 뿐, 다사한 만사만 이야기할 뿐, 일리는 얘네들 어디 있어? 좋은데 그렇게 했었죠. 허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허학. 근데 재밌게도 훗날 이 유학자들, 특히 우리가 유학이라고 하면 이제 성리학자들 궁극적으로 떠올리는 거죠. 송학이라고도 합니다. 그 사람들이 허학이라고 손가락질 받죠. 누구에게?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만사를 이야기하는. 그래서 조선말 실학자들 얘기하잖아요. 무슨 맨날 권지해가지고 그 은밀한 곳에 참겨든다고 했고, 방 안에 앉아가지고 경서만 읽으면 뭐하냐고, 기중기 만들고, 수레 만들고, 제도 개혁하고, 토지 이야기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냐. 그러나 결론만 얘기하면 조선 말의 실학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조선 말기 정말 실학이라고 자기들이 생각했어요. 그들은. 근데 그때 실학은 요 표현을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주희도 실학이라고 생각했고 자기도 실학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결론만 얘기하면. 쟤네는 허학이고 우리가 실학이라는 생각은 안 했어요. 그렇게 허학이라고 하는 걸 딱지표를 붙여주고 싶었던 건 훗날 이제 학문하는 사람들이 이걸 이제 뭔가 동아시아 자발적 근대론 이런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어찌됐건 실학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게 송학자들이 갖고 있는 자부심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이제 실제적으로 새로운 학문한다. 그래서 송학이 갖고 있는 이제 그런 자부심을 잘 보여주는 표현이 뭐냐면 도학.
우린 도를 하는 사람들이야. 그럼 앞에 있는 사람들은 얘네들 운하는 사람이야. 꼴랑 그 어떤 형식적인 것들 그런 거 따지는 애들. 우리는 뭐야? 실학이다. 그럼 앞에 있는 거 뭐예요? 화학이다. 선독자, 선, 잘, 독자. 읽으면, 읽는 것은, 읽으면, 완색. 완은 뭐냐면, 이제 즐긴다는 거예요. 의미를 풍부하게 즐긴다라고 할 때 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색자는 찾는다는 뜻입니다. 의미를 풍부하게 찾고 유득, 얻은 것이 있을 것이다. 완색이라는 표현은, 뭐, 저도 막 글이 풍부한 사람은 아니지만, 춘추전국 시대 글 같은 데 보면 안 나와요. 그런데 송대 학자들 글 같은 데 보면 좀 많이 나옵니다. 완색. 그러면 종신용지. 평생토록 그것을 적용하고 쓰더라도 유불능 진자. 유 있을 것이다. 불능진. 다하지 못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당연히 그렇겠죠. 요 중용이라는 책 한 권을 읽으면 만사에 대응할 수 있는데 다 못 쓰고도 죽겠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나눠드렸었죠. 중용 텍스트 이렇게 영임한 거 나눠드렸잖아요. 보시면 앞에 이게 여기는 빠졌구나. 원래 있으면 이게 이제 중용 장구가 있으면 여기 앞에 이제 붙어야 되는 글입니다. 여기서 빠졌어요. 자, 이거는 그래서 주희가 정리를 하면서 앞에 붙인 글이고 원문입니다. 자, 중용 원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천명지위성, 솔성지위도, 수도지위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게 중용 딱 시작입니다. 중용 읽으면 천명이 성이다. 솔성이 도다. 수도가 교다. 개념 정의를 하는데, 근데 이 개념을 그러면 어찌되건 좀 풀어보죠. 하늘의 명령이 성이다. 솔자는 따르는 뜻입니다. 그 성을 따르는 것이 도다. 도를 수, 닦는 것이 교다. 들어오나요? 의미가 딱? 안 들어오죠. 사실 이게 안 들어옵니다. 쉽지 않아요.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딱 보면 이게 문장은 깔끔한데 이게 어떤 개념을 이야기하는 천명이는 뭐냐? 성은 또 뭐냐? 도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어찌됐건 이게 정말 이렇게 송작사들이 보면 좋았겠죠. 어찌됐건 하늘이라고 하는 데서 출발해서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 본성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교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는 거잖아요. 우주적 천리를 인간의 본성이 됐고 이 인간의 본성을 수양하고 그러는 것이 교. 뭐겠어요? 자기들의 가르침이라는 거겠죠. 이런 구도를 딱 갖고 올 수 있는 봐라. 우리의 가르침이 여기 있다는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보면 다 되게 체계적이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냥 딱 보면 천, 명, 성, 교. 근데 이렇게 체계를 갖고 들어가도 소용없습니다. 동아시아 텍스트는 대부분 체계를 그렇게 추구하지 않습니다. 약간 느긋하게 지은 집이라고 할까요? 철저하게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뒤에는 보면 천명 얘기 안 하고요. 교 얘기 안 하고 도 얘기로 그냥 계속 줄장해요. 왜 그러면 이러면 그럼 생각을 해보면 그러죠. 우리 그럼 천명은 뭐고 쫙 그렇죠? 그다음에 본성은 뭐며 쫙 그다음에 도라는 것은 그럼 되는데 그냥 도 얘기만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도야자 불가수유리야 가리비도야. 도야자 도라고 하는 것은 야자라고 하는 표현은 특히 주석 같은 데 많이 나옵니다. 뭐뭐라는 것은 정의를 구체적으로 내릴 때 씁니다. 불가 수유리야. 불가 해서는 안 된다. 수유는
잠시라는 뜻입니다. 도라고 하는 것은 잠시라도 리, 떠나서는 안 되니. 도라고 하는 것은 잠시라도 분리되어서는 안 되니. 가리, 분리된다면, 분리될 수 있다면 비도야. 그것은 도가 아니다. 자, 그럼 이게 도가 무엇으로부터 떠나느냐? 텍스트는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이건 뒤에 다시 한번 주석을 보면서 볼 겁니다. 읽어보죠. 시고 군자 시고 군자 계신호 기소 부도 계신호 기소 부도 공구호 기소 불문 공구호 기소 불문 이런 까닭에 군자는 개자나 신자나 다 비슷한 뜻입니다. 개자는 경계하다. 신자는 삼가다. 신자는 원래 이게 삼가고 조심스러워하고 자신을 이제 잘 단속하는 어떠한 걸 이야기하는데 이 신자가 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육아 역사에서는 약간 신독도 있지만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자 이렇게 쓰죠, 맞죠? 신자는 나중에 제가 맞을 거예요. 갑자기 헷갈리긴 하는데 또 안 떠오르는 경자 있죠, 경자. 공경할 때 경자. 자연스러운 거예요. 네. 글자 읽을 수, 왜 안 떠오르지? 네, 안 떠올라요. 막 글자가 읽을 수 있는데. 근데 아마 신자가 경자로 쓰였던 거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주석 읽으면 맞을 텐데 신자를 안 써요. 주의가. 왜 안 쓰냐면 송대 신종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념들이 다른 언어로 이렇게 번역이 이게 전환이 되어버린 순간들이 있는데요. 그때 얼토당토 않은 뭐 그냥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도 그게 아마 피휘한다고 그랬을걸요. 방자가 대표적이죠. 방자가 진짜 중국 역사에서 유명한 게 이 방자입니다. 방이 원래 나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 지금 나라는 뜻으로 이 방자 안 쓰잖아요. 뭘 써요? 국을 쓰죠. 춘추 전국시대 국 안 썼어요. 잘. 국은 영토화된 성안의 어떤 특정 지역을 나타내는 국보다 잘 안 썼어요. 방을 다 썼습니다. 근데 왜 국으로 바뀌었을까? 유방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로. 네, 유방 때문에 그래요. 이런 거 찾아보면 되게 되게 재밌습니다. 노자 첫 구절이 어떻게 시작하죠? 도가도 비상도 하죠. 이것도 상자 비슷한 게 뭐 있지? 항자. 원래 항도였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항자가 유황 때문에 이게 바뀌었을 거라고 하는 얘기 있습니다. 유황이 송대 전환시대 때 황제 이름인데. 그 피위를 보면 이게 이제 언제 텍스트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뭘 말씀드리냐면 어떤 개념이 어떤 특정한 시대의 개념으로 확 떠오르는데 이거는 맥락 없이 떠오를 때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건 맥락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제 평소 같았을 이제 옛날 유학자들의 그런 어떤 피위가 있었다면 호랑이라고 하는 글자가 없어져야 되네요. 2010년대에는. 네. 무슨 뭐 문제 인자 호랑이 인자 아닌가? 아닌가? 모르겠다. 하여튼 뭐 그런 글자가 이제 뭐 지혜롭다는 말도 안 쓰고 막 그랬겠죠. 그럼 지혜롭지 않고 넌 지식이 있다 뭐 이런 표현을 유학자들이 고급식으로 쓰고 그랬을 거예요. 박근혜 때. 근데 아니죠. 지금 일부러 그 글자를 막 갖다 쓰죠. 그래서 이름에 발글해자 들어가는 경우가 박정희 때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요? 몰라요, 뭐 하여튼. 하여튼 신자는 그런 거로 많이 쓰입니다. 그냥. 자, 군자는 경계하고 삼가한다. 어디에서? 기소부도. 도자는 보다는 뜻입니다. 부도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군자는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신, 삼간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했던 대학에 나오는 신독하고 유사한 거죠. 그 다음 공구 기소불문. 공이나 구자나 다 걱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냥 벌벌 떠는 얘기가 아니라 조심스럽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어디서? 기소불문. 그 들리지 않는 곳에서. 그러니까 남들이 보거나 듣거나 하지 않는 곳에서 홀로 있을 때에도 조심스럽다.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막현호은, 막현호은 막현호미, 막현호미 고군자, 고군자 신기독야. 신기독야 막현호은, 이게 이제 은이 은밀하다. 은밀하다를 우리말로 덧풀면 어떻게 될까요? 잘 안 보인다. 숨겨져 있다. 호자는 어디에서? 숨겨져 있는 곳에서 이걸 현을 읽었습니다. 왜 현을 읽었냐면 뒤에 그 주석에서 볼 때 여기 현을 읽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숨겨져 있는 곳에서 막현,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되잖아요. 지금 직역하면 그쵸? 직역하면 막자가 아니다. 현자는 드러난다. 호자는 어디서? 은자는 숨겨져 있는 곳에서 드러나지 않는다가 아니라 호자는 맥락이 이렇습니다. 숨겨진 곳에서 드러나지 않음이 없고 숨겨진 곳에서 막자가 뭐뭐보다 뭐뭐 하지 않다라는 뉘앙스가 있으니까 숨겨진 곳에서 보다 드러나지 않음이 없다는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색한데 우리말로 풀면 그런 거 아주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숨겨진 곳에서 진짜 잘 보이고 미자는 작다는 거예요. 작은 곳에서 막현, 더 잘 드러난다.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막자는 뭐뭐보다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비교의 부정으로 쓰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그냥 직역하면 숨겨져 있고 가리워져 있는 것에서 그보다 더 드러나지 않음이 없다. 드러나지 않는다. 이 말 되게 이상하죠. 이거 해석할 때마다 저도 계속 헷갈리는데 문장이 좀 애매모호해요. 자, 다시 보더라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은자와 미자라고 하는 표현을 갖다 썼다는 점입니다. 은자와 미자는 둘 다 작고 잘 보이지 않는 곳이지만 그러한 곳에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어떤 차이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생각을 여기 담았어요. 나중에 중용을 읽다 보면 우리가 여기서 가져오진 않았지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 작고 은미한 곳에서 군자는 차이를 읽어내며 그것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군자다라고 하는 식의 뉘앙스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군자는 신기독야, 홀로 있을 때를 조심스럽게 삼아야 한다. 삼가야 한다.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뭐 이제 요거 얘기하면 한참 갈 텐데 그래 읽어보죠. 읽어보겠습니다. 희노애락지 미발 희노애락지 미발 위지중 위지중 발이개 중절 위지화. 발이개 중절 위지화. 예, 희노애락 들어보셨죠? 기쁘고 썩내고 슬프고 즐거워하는 것이 미발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때를 위지중 일러중이라고 한다. 발이개 중절. 근데 그것이 이러한 우리말로 하면 이제 감정입니다. 쉽게 말하면 감정이 개중절, 발이개 중절 다 드러나서 중절은 중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중간이는 아니라 적합하다는 거예요. 적합하다. 절자는 절도가 있다는 뜻입니다. 적합하고 절도 있게 이 감정이 나오면 더 직역하면 감정이 발하여서 그것이 모두 중절 딱 들어맞으면 이것을 일러서 화라고 하겠다. 조화라고 하겠다. 일단 읽고 가볼까요? 중야자 천하지 대본야 천하지 대본 화야자 화야자 천하지 달도야. 천하지 달도야. 중이라고 하는 것은 천하의 큰 근본이고 화라고 하는 것은 천하의 달도. 달자는 통자랑 통용됩니다. 공통되는 모두 적용되는 이치이다. 그 다음 치중화 천지위언 만물유건
중화에 치 이르면 천지가 위자는 자리 잡는다는 뜻입니다. 천지가 제 자리를 잡으며 만물이 육 자라난다. 자, 이게 여기 여러 개념들이 막 들어왔잖아요. 그쵸?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감정입니다. 육아에서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감정을 이야기할 때 희노애락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칠정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희노애, 희노애구, 애오요. 7가지 감정. 옛날에 되게 외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냥 안 중요한 것 같아요. 잘 이게 왜 까먹었지?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서 지금 인간이 갖고 있는 4가지 혹은 7가지 감정을 이야기할 때 보통 칠정 혹은 그냥 희노애락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근데 사실 인간의 감정이 왜 7개냐, 왜 4개냐는 규명하진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감정을 예를 들면 왜 넷이냐 이걸 약간 접근할 수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오늘날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지만 고대 철학을 했던 사람들은 숫자를 가지고 인간을 설명할 때 특정한 방법들을 취하했습니다. 그래서 뭐 5가지로 인간을 분류하는 사람도 있었고 4가지로 인간을 분류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뭐 그리스 철학 같은 경우는 이제 4가지로 접근해서 인간의 감정이라든가 어떤 사고 같은 것들을 분석하고 막 그랬었죠. 근데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는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어찌됐건 이 감정을 다룰 때 미발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는 점입니다. 미발. 감정이 드러나기 이전. 이걸 가지고 이제 엄청나게 이제 싸우고 고민하고 그런 거죠. 조선뿐만 아니라 송대에서도 그랬습니다. 조선의 유명한 거죠. 사단 칠정론이 그겁니다. 사단은 우리가 읽었던 맹자에 나오는 측은지심, 수호진, 사형지심, 십이지심 이것을 얘기하는 거 비인야 얘기했던 이 사단인 것이고 인이예지. 칠정은 희노애락, 애오 7가지 감정. 즉 뭐냐면 사단은 인간의 본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제 성정이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 나오는 건데 사단은 인간의 이제 본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칠정은 인간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의 연관성이 어떻게 되느냐를 가지고 그렇게 치고받고 막 싸우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미발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학자들은 기본적으로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감정이 미발. 아직 드러나기 이전이 그것이 바로 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개념적으로는 편해요. 감정이 일어나지 않기 이전이 성이다. 그러니까 마음에 본바탕이 있고 뭔가 감정이 일어난다. 근데 사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근데 감정이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는가? 특정 감정이라고 생각하면 쉽잖아요. 뭐 기쁘지 않을 때, 슬프지 않을 때, 화나지 않을 때, 막 그냥 신나지 않을 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서 어떤 이 발은 이제 이 발은 작동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있으면 마음이 뭔가를 딱 보면 뭔가 이렇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은 순간이 있는가? 마음이 가만히 있을 때가 있는가? 근데 없거든요. 마음은 한 번도 가만히 있을 때가 없거든요. 왜냐면 마음은 항상 뭔가를 생각하거나 느끼거나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유학자들은 이 미발의 상태를 추구하려고 계속해서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려고 할 때 그것을 어떤 식으로 추구하느냐? 한편으로는 약간 불가에서 하는 것처럼 명상 같은 훈련들을 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발하는 걸 계속해서 누르는 거죠. 한편으로는 어떤 훈련을 하냐면 그 이전에 있었던 본성이라고 하는 어떤 것을 깨달으면 이 상태를 명확하게 알면 미발의 어떤 상태를 알면 이라고 하는 가정으로부터 출발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발이 화가 되겠죠. 우리가 어떤 감정을 내더라도 다 조화롭게 될 거라고. 그러면 이것을 탐구하는 것. 이건 앞에 나왔던 인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그럼 거꾸로 뭐겠어요? 만사가 되겠죠. 그럼 이 본성을 우리가 제대로 담는다면 만사를 다 적합하게 행동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이제 그거 방식을 어떻게? 본성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아는 방식, 학습하는 방법으로.
근데 정말 이 미발이라고 하는 게 있을까? 그리고 그걸 송대학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철저하게 감정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움직이기 이전이라고 하는 어떤 고요한 상태 혹은 어, 상상할 수 없는 그 지점을 지금 중용의 저자는 이야기했을까? 그건 모릅니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여튼 중화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중화. 딱 맞아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화인 거죠. 그리고 이 중화는 중용. 딱 적합한 것이 불역지위용이라고 했었죠. 네. 늘 그래서 용자는 불역이라는 표현 중에 뒤에는 이제 상자가 통용이 되기도 합니다. 용자는. 아이고, 자꾸 오늘 많이 틀린다. 늘 이렇게 변하지 않고 모든 개별 사건에 대해서 항상 늘 일정함을 가지고 있는 것. 이 일정함도 일정함이 그냥 일정함에 적합하게 한다는 일정함입니다. 그래서 적합하게 하는 일정함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부모를 만났으면 예의 바르게 해야 되겠죠. 친구를 만나면 신나게. 예를 들면 어떤 자리에 가서면 뭐 이렇게 공손하게. 그런 것이 일정함 정도. 일정함이라는 게 똑같은 행동이 반복된다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뭐 그런 다음에 나오는 표현도 되게 만만치 않은 표현이에요. 대본, 달도. 중이라고 하는 것이 천하의 어떤 근본이며 화라고 하는 것이 천하의 공통된 법칙이다. 뒤에 나오는 건 근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중화를 이루면 어떻게 된대요? 천지가 제자리를 잡고 만물이 자라난대요. 이게 막 이제 갑자기 스케일이 확 커지죠. 이것이 중용 1장입니다. 어떠신가 읽어보니까? 이게 언제 쓴 텍스트인가요? 아, 복잡합니다. 이게 언제적이니까. 그 남성 유학자들이 훨씬- 뭐라고 주장해요? 아까 얘기했던 춘추 시대라고. 어. 춘추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공자의 손자인 자사가 썼다고 아까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한 문장씩 저는 이제 이렇게 이어서는 본 적 없고 한 문장씩 봤었다가 쭉 이어서 보니까 이게 아무리 봐도 자기네들이 그때 주장하던 거를 거꾸로 맞춘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뭐 근데 이제 뭐 이런 식의 어떤 접근은 있었을 거라고 하는 얘기는 있긴 해요. 뭐 특히 춘추 전국시대라고 하더라도 춘추시대는 보다는 전국시대 쪽에 그다음에 있었을 거라고 하는 얘기는 있고요. 아니면 적어도 그 당시에 주류는 아니었던 거를 후대에 찾아낸다는 느낌. 그럴 수 있죠. 이게 되게 이 당시에는 못 받아들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 죽간으로 나오는 뭐 일부 문헌이 중용리 같은 텍스트의 어떤 프로토타입 같은 게 뭐 나오고 막 그렇다는 얘기가 있어요. 언제적이냐 텍스트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래도 한 대 이전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쉽게 말하면 기원전 텍스트는 거의 확실한 것 같고요. 근데 정말 이게 얘기하는 것처럼 공자 시대에 그렇게 가까웠을까? 그러니까 맹자보다 훨씬 더 추상적이잖아요. 정말 그건 모릅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건 예. 미발은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그 이전을 자꾸 탐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텍스트 맥락에서 보면 봐도 억누르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유학자들이 미발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는 사실은 감정을 억누르게 되는 것도 되긴 해요. 왜냐면 그 이전으로 자꾸 돌아가니까 자, 너 지금 화났지? 화나기 이전은 막 이렇게 하고 그럼 감정 억누르는 거지 구체적으로는. 근데 이제 맥락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자꾸 얘기는 해요. 불교 공부해보면 비슷한 게 좀 있긴 하죠. 그러니까 불교 공부 가운데 감정을 억누르라는 얘기보다 감정을 살피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약간 감정을 살피라고 하는 것은 약간 애매모호한데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이 툭 튀어나왔던 여기 어떤 경계점이 있을 거잖아요. 그냥 고요했던 것이 갑자기 탁 어떤 게 여기를 보라는 거잖아요. 요 지점을. 그렇죠? 감정을 살피라는 것이 말은 쉽지 그게 본래 면봉. 네, 본래 면목을 봐라. 그러니까 사실 그게 개념 이제 통용되는 거예요.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게 미발을 지금 뭐 유학자 입장에서 그게 바로 미발한 순간이 본래 면목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딱 발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수라가 되는 거지.
뭔가 이 본래 면목을 보면 너의 불성이 있을 텐데 이 불성이 불성으로서는 있지 않고 어떻게 되냐면 막 원숭이가 미쳐 날뛰듯이 막 날뛰고 있다고.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원숭이를 잡아야지. 잡고 어디로 가요? 본래 면목 여기 이 밑에 있는 여기 내려가야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말은 쉽지 이건 이제. 근데 이제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하죠. 호흡법 같은 것도 하고 어떤 그런 특정한 시간을 중시 여기기도 하고 그것을 이제 어떤 감정이라든가 이것이 발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걸 자꾸 돌아가려고 노력을 하기도 하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돌아가려고 하기도 하고 해보셨어요? 수영 수영 같은 거 안 해보셨어요? 그냥 옆에 들어보시고 명상 해보셨어요? 어떠셨어요? 효과가 있던가요? 잘 모르겠어요. 그게 성리학이나 아니면은 뭐 불교에서 얘기하는 명상법인가 이렇게 명상하면서 내면의 뭐 변화를 관찰하면서 그런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요가에서도 약간 그런 노력은 있지만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주의가 미발 이발 논쟁을 참여를 해요. 그랬을 때 주의 얘기는 이 당시 송대학자는 찰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찰자는 찰식은 살피는 거예요. 식자는 이 식자도 불교 용어인데 의식이 이렇게 작동하는 순간을 살핀다는 거는. 근데 그러면 이 지금 중용을 이렇게 해석했던 주의 입장에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봐라. 우리가 모든 사건들 가운데 그럼 개별 사건들에만 집중하게 된다. 주의는 뭘 보라고 할 거예요? 본성을 보라고. 그냥 감정이 왜 일어났냐를 살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감정 이전에 본성을 배워야지. 본성이 어떤 모습인가를 봐야 된다. 라는 게 주의 입장인 거예요. 이거 보면 고등학교 때 이발이 기수지만 기발이 승자 외우죠? 직역도 그거 외웠네, 그것도.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요? 그런 거 아직도 외우고 계셔서. 퇴계와 고봉 기대승, 예. 기가 바라요. 뭐지? 나도 이제 모르겠다. 아니 제가 그거를 그렇게 하고 했는데 저는 중문과로 원래 갈 생각이 없었는데 또 가니까 또 이런 거 또 하고 있어가지고 자, 뭐, 그래도 이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갖고 이제 계속 붙잡고 있는데 저는 모르겠네요. 저는 뭐 미발 이런 거 잘 모르겠고요. 예, 오히려 저는, 그러니까 이제 그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표현했던 말이 되게 중요한 거죠. 양면에 그런 말을 하죠. 마음이 타는 등불이다. 마음이 타는 등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은. 마음은 원래 항상 발하는 거야. 그게 마음이지. 미발이라는 게 어디 있어? 있다 손 치더라도 그것이 얘를 마음이라고 하는 생동감, 마음이라고 하는 어떠한 구체적인 어떤 마음의 그것을 자꾸 못 보게 만드는 거 아니야. 그거로 돌아갈 생각하지 말자. 근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문학론 같은 거 할 때 그런 게 중요한 거잖아요. 계속해서 이렇게 드러나고 하는 마음이나 어떤 이 감정들이 문이라고 하는 데 담겨야 된다고. 글은 어떤 걸 담아야 되는 것이냐? 문의 제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문의 제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떤 돌이라고 하는 지금 미발 이전에 어떤 그러니까 뭐 다른 말로 하면 불 꺼진 재처럼 가만히 있는 그런 어떤 본성을 그걸 자꾸 추구한다 한들 마음은 항상 불타고 있는데 움직이고 있는데 그걸 자꾸 돌아간다 한들 마음은 계속 못 보게 만드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글에는 뭘 담아야 된다? 감정을 담아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그런 거 중시 여길 때 박지원 얘기 많이 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박지원의 열하일기 읽으면 아주 중요시 여기는 장이 뭐예요? 호곡장입니다. 호곡장. 울기가 여기 딱 좋은 데다. 사람이 울 때가 있는데 울 때는 뭐 이별할 때도 있으며 이 나루토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예요. 딱 울기 좋은 데라고. 호곡장. 근데 그거를 박지원이 갖고 있는 어떤 생각 속에 뭐냐면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황이나 상태와 딱 맞물려 가지고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감정의 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는 어떤 식의 생각까지 갈 수 있겠죠. 주의 같으면 울지 말고 그 우는 감정 어디서 왔는지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동안에 이제 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만사에 치우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리와 만사가 이게 이제 돌아가면 아까 인리와 만사라고 하는 개별상이 있었잖아요. 이게 똑같지 않습니다. 어디가 우선이냐에 따라 달라요.
근데 주인은 어디를 우선으로 보는 거냐면 일리를 더 중요시 여기는 입장인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리와 만사는 아까 말씀했던 것은 리, 기를 떠올리게 만들어요. 그렇죠? 근데 사람이 리와 기가 같이 있다고 하지만 뭐가 우선이냐는 치고받고 싸우잖아요. 야, 그래도 기지. 아니지, 리지. 싸우는 것처럼. 유학자는 무조건 리가 일단 우선입니다. 자, 아래는 제가 주석을 붙여왔습니다. 주석을 이제 좀 읽어보죠. 이제 주석을 지금까지 저희들이 한 번도 좀 읽긴 했는데 본격적으로 읽진 않았기 때문에 중용 문장과 주석을 읽어보겠습니다. 천명지위성, 솔성지위도, 수도지위교. 이거는 뭐 천명을 일컬어 성이라고 하고 성을 따르는 것을 일컬어 도라하며 도를 닦는 것을 일컬어 교라한다. 괜찮죠? 근데 요거를 어떻게 주석을 달았느냐? 주석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명, 유령야. 성, 즉 리야. 명은 여기서 천명의 명입니다. 명은 유, 같다. 뭐와? 령과 같다. 이런 걸 보면 한자 개별 한자가 무엇과 같이 짝여 있는지를 보면 계속 되는 거예요. 명은 령이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이걸 같다는 생각을 잘 안 하잖아요. 명과 령이 왜 같아? 우리는 그 생각 못 가져요. 왜 그럴까요? 붙였었기 때문에. 명이 령이랑 같은 거였어? 근데 우리는 명령이란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상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명은 명령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지역하는 게 낫습니다. 명을 령과 같다.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하늘의 명령이라고 이렇게 해석하겠죠. 그러면 주의 이 맥락에 따르면 그 다음 성은 즉자는 곧이라는 뜻입니다. 성은 곧 뭐냐? 리다. 이치다. 근데 이 성증리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서 한 글자씩 따와서 성리학이라는 학문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볼까요? 천이음양오행 화생만물 기이성형 이리역부원 유명령야. 천, 하늘은 이 음양오행 화생만물 음양오행을 가지고서 이자가 음양오행을 이제 받는 겁니다. 화생, 화자는 변화시키는 거고 생자는 낳는 거죠. 만물을 낳고 변화시킨다. 근데 이제 화생은 길러낸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만물을 낳고 길러낸다. 무엇이? 하늘이. 그런데 기이성형, 기로 성형, 형태를 이루어주고 또한 그리고 리가 부자는 부여된다는 뜻입니다. 리가 부여되니 유명령이다. 마치 명령하는 것과 같다. 하늘이 음양오행을 가지고 만물을 만들어냈는데 기를 줬대요. 기는 뭘 해요? 형, 모양을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리가 들어가요. 마치 명령하듯이 그렇게 존재를 만들어줬대요. 그러면 기는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리는 상호간의 공통점을 만들어내는 요소가 되기도 하겠죠.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시 인물지성 인갑득기 소부지리 이위 건순 오상지덕 소위 성야. 어시 이에 인물지성, 사람과 사물의 성. 인물지생, 이게 인물지생이네요. 잘못 읽었네요. 인물지생. 사람과 사물이 이렇게 나올 때 갑득기 소부지리. 인자는 따라서 갑기, 득기, 소부지리. 그 부여받은 이치를 가지고서 이위 삼았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삼았냐면 건순오상지덕. 이게 뭐 그냥 건순오상지덕은 그냥 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건순오상지덕.
그러니까 어떤 살아가는 법도로 삼았는데 소위성향 이것이 성이다. 자, 사람과 사물이 생겨나는데 이 부여받은 이치가 있어요. 이것이 건순오상지덕 어떠한 윤리적이고 규범적인 법칙이 되는데 그것이 성이다. 하늘이 칠판을 왜 지우 하늘이 생만물했어요. 생물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를 뭐 하는 거죠? 여기에 리를 주었어요. 근데 이 리가 곧바로 뭐냐면 성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은 하늘이 개별적인 사물들에게 부여한 이치를 구체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솔수냐, 솔수냐, 도유로야. 도유로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은 순이다. 솔성한 표현 앞에 나왔었죠. 그랬을 때 그것을 따른다. 순이다. 도는 로와 같다. 도는 곧 길이다.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인물, 각순, 기, 성지자연. 인물, 각순, 기, 성지자연. 즉, 기, 일용, 사물지간. 즉, 기, 일용, 사물지간. 막불, 각유, 당, 행지로. 막불, 각유, 당, 행시로. 시즉, 소위도야. 시즉, 소위도야. 솔은 따른다는 것이고 도는 길과 같다. 사람과 사물이 각기 기, 성지자연, 그 본성의 자연스러움을 따르면 일용사물지간은 송대학자들의 글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옵니다. 일상적인 개별적인 사건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일매일의 어떤 구체적인 사건에서 라고 우리가 오늘은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일용은 매일매일 쓴다는 뜻이잖아요. 지금도 쓰죠. 사물지간, 사물은 우리가 경험하는 사건들을 총체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과 사물이 각기 그 본성의 자연스러움을 따르면 그러면 일상적인 개별적인 모든 일들에 막불, 하지 않음이 없다. 무엇이? 각, 유, 당, 행지로. 각각, 유, 당은 딱 적당하다는 뜻이야. 행지로. 다녀야 하는 길에 적합함이 없지 않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모두가 즉 다녀야 하는 길로 딱 들어맞자 다니게 된다. 시즉 이것이 소위 도다. 이른바 도다. 즉 본성을 따르면 사람이나 사물들이 마땅히 가야 하는 길을 따르게 된다고 하고 그것이 도래요. 이 맥락에서는. 그 다음 읽어보죠. 맞죠? 품절지야. 품절지야. 성도수동. 성도수동. 이기품혹기. 이기품혹기. 고불능. 고불능. 무과불급지차. 무과불급지차. 성인인 인물지소당행자. 성인인 인물지소당행자. 이품절지. 이품절지. 이위법어천하. 이위법어천하. 즉 위지교. 즉 위지교. 약 예약 형정지 속시야. 약 예약 형정지 속시야. 숫자는 앞에서 이제 나왔잖아요. 천명지위성, 솔성지위도, 수도지위교 할 때 숫자는 품절지야. 그것을 수도라고 했으니까 그쵸? 그것을 이때 지자는 도입니다. 품이나 절은 뭐냐면 이게 품절이라는 표현이 이게 등급화한다는 뜻도 있고요. 품자 그래서 무슨 품 몇 품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절자는 구분한다는 뜻도 있어요. 구분해서 구분한다는 뜻이라고 일단 그냥 이렇게 해석해 보겠습니다. 품은 그래서 뭐 등급화한다, 나눈다. 절자도 구분한다는 뜻이에요. 수는 나눈다는 뜻이다. 왜 무엇을 나누고 구체화하느냐? 성과 도가 비록 동 같지만 숫자는 비록 뭐뭐 하지만 이 기품혹이 기품은 무슨 뜻이냐면 품은 부여받다는 뜻이에요. 내가 받은 이 기가
때로는 이 다르다. 고불능 그러므로 불능하지 불능무 이렇게 일단은 엮어야 됩니다. 없을 수 없다. 뭐가 과불급지차. 과자는 넘쳐나고 불급은 모자라는 차이가 없을 수 없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직역하면 헷갈리게 만드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성과 도가 같아요. 그러나 부여받은 기는 앞에서 뭐였었죠? 형이었었어요. 구체적인 형태로 타고남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간이 태어나는데 똑같게 안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는 지나치고 누군가는 모자란 차이가 모두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인은 따라서 인물지 소당행자, 사람과 사물이 소당행, 마땅히 다녀야 하는 것을 따라서, 이게 소당행자가 앞에서는 도였었죠. 도. 이거를 따라서 이 품절지 구분해 놓았다. 구체적으로 구분해 놓았다. 이위법어천하, 그리고 이것으로 법어천하, 천하의 법을 삼았으니 즉 위지교, 이것을 일러 교라고 한다. 약 마치 예악형전지 속 시약, 예악형전과 같은 구체적인 규범이나 제도가 이것이다. 속자는 부류, 따위. 부류니까 뭐뭐 따위가 우리말로 할 수 있겠죠. 예악형전 같은 따위가 그것이다. 들어오셨나요? 되게 개념적이래가지고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자,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수는 나누고 구분하는 것이 돼요. 왜 그러냐? 이게 왜 필요하냐? 앞에는 보면 지금 뭐 사람이 갖고 있는 이 본성이나 그것이 이제 그 자연스러운 따르면 된다고 해놓고 왜 이걸 구분하고 나눠야 되느냐? 도와 본성이 같아요. 근데 기가 달라요. 근데 이걸 기품이라고 했지만 이제 후대 유학자들 표현하면 기질이라고 하면 딱 적당해요. 기질이 달라요. 그러므로 어떠냐면 누군가는 지나치고 누군가는 모자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이 마땅히 따르는 이 도를 가지고 이걸 나눠놨어요. 구체화해놨어요. 그리고 이걸 천하의 법으로 삼았으니 이걸 가지고 가르치면 돼요. 그러니까 바로 뭐냐? 예를 들면 예악형정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제도나 법률 같은 것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라는 거예요. 가르침. 그 다음 좀 더 읽어볼까요? 개인지소이위인 개인지소이위인 도지소이위도 도지소이위도 성인지소이위교 성인지소이위교 원기소자 원기소자 무일불본어천 무일불본어천 이비어아 이비어아 학자지지. 학자지지 그 다음에 또 이어지나? 잠시만요. 학자지지. 여기 끊어야 되겠구나. 학자지지가 뒤로 왔네. 뒤로 붙여야 되는 거예요. 일단 읽어보면 대체로 사람이 소이위인, 사람이 사람됨, 도가 되는 것이고 성인이 소이위교, 가르치는 것은 원기소자. 본디 소자 이로부터니 무일 불본어천이 비어아. 무일 하나도 하늘에서 근본을 두지 않음이 없고 비어아 나에게 갖추어지지, 이게 불자가 여기까지 걸리는 거 있죠. 않음이 없는 것이다. 요건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지금의 사람이 사람됨과 도가 도됨, 그리고 성인이 가르치는 것은 근본적으로 모두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니 하늘로부터 출발하지 않음이 없고 모두 나에게 갖춰지지 않음이 없다. 그 다음 요 뒤에가 이제 그냥 일단 봅시다. 학자지지 학자지지 즉 기어 학지소용력 즉 기어 학지소용력 이자 불능이 이자 불능이의
고, 자사, 어차, 고, 자사, 어차, 수, 발, 명지. 수, 발, 명지, 일단 독자, 소, 의, 심, 체. 독자, 소, 의, 심, 체, 이 묵식이야. 이, 묵시가, 즉 그러므로 학자는 지지, 학자든 배우는 자들은 이것을 알아야 하니 즉 그러면 기어 학지 소 용력 그리고 그러면 학지 소 용력 힘을 써야 하는 곳을 배워 아는 데에 이르러서 자 불능이 스스로 불능이 멈출 수가 없게 될 것이다. 그칠 수가 없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송대 학자들의 문헌이기 때문에 직역하면 이상하는데요. 맥락은 이렇습니다. 즉 우리가 어디에 용력, 힘을 써야 할지, 노력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배우고 익히는 데 있어서 끊이지 않고 우리는 배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자사가 여기에 숫자는 처음으로 머리 숫자잖아요. 발명지 명확하게 밝혀놓았다. 독자 읽는 사람들은 마땅히 심체 깊이 체득하고 체자가 체득한다는 뜻입니다. 이 묵식 묵자는 묵자는 묵묵히란 뜻이죠. 이것도 뭐 묵묵히 이제 식자는 깨닫는다는 뜻인데 묵식을 뭐라고 풀어야 될까요? 묵묵히 직역하면 묵묵히 깨닫는다고 할 수 있지만 곱씹어 잘 배워야 할 것이다. 곱씹어 잘 알아야 할 것이다. 이게 이제 주석입니다. 보시면 여기 보면 이렇게 있죠. 이걸 한번 볼게요. 자 보면 천명지 위성, 솔성지 위도, 수도지 위교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정주입니다. 정주는 천명위, 천소, 명, 생, 인자야. 천명이라고 하는 것은 위, 뭘 일컫느냐? 하늘이 사람으로 하여금 명하여 생겨나게 한 것이다. 이렇게 그냥 풀었어요. 시위, 성명, 이것을 일러 성명이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풀었습니다. 뭐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집소가 나오죠. 그쵸? 집소가 나옵니다. 이거는 다른 주석인 거고요. 이거 말고 저 뒤에 있는 걸 갖고 왔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이전 사람들의 주석을 제가 갖고 왔네요. 이걸 같이 주의 주석을 같이 보겠다고 가져오려고 했었는데 일단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근데 그 내용이 영 달라요. 우리가 보는 것과 지금 맥락이 전혀 다른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현 주석을 그냥 볼게요. 그냥 본 김에 그냥 봐보겠습니다. 저도 준비를 안 했지만 그냥 한번 봐볼게요. 자, 하늘이 명한 것을 천명, 위, 천소, 명, 생, 인자야. 천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명령하여 사람을 생겨나게 한 것이다. 됐죠? 그 다음에 재밌습니다. 시위, 성명, 이것을 성명이라고 하는데 본성과 명이라고 하는데 목신, 즉 인, 금신, 즉 의, 화신, 즉 예, 수신, 즉 신, 토신, 즉 지. 자, 이거를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나무의 기운은 인이고 쇠붙이의 기운은 의이며 불의 기운은 예이고 물의 기운은 신이며 토의 기운은 지인 것이다. 그 뭐냐면 하늘이 지금 사람을 나타내서 생겨나게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성명이라고 했는데 이때 성자를 이 사람 생각할 땐 오행 목, 금, 화, 수, 토 순서죠. 이 갖고 있는 각각의 덕목들 5가지 덕목 뭐가 있습니까? 인, 의, 예, 신, 지 순서가 되네요. 요 5가지가 지금 얘기하는 거다 라고 천명을 얘기했어요. 이제 지금 이 주의랑 맥락이 조금 더 볼까요? 효경에서 말하기를 성자 생지지 성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난 자질이다라고 했다. 명인소 품수도야. 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품수는 받았다는 뜻입니다. 받은 법도이다 라고 했다. 라고 이렇게 풉니다. 솔은 순이다. 똑같이 풀었죠. 이거는
순성행지 본성을 따라서 행하면 시위도 이것이 도다. 수치야. 수라고 하는 것은 닦는다라고 하는 것은 치 다스린다는 뜻이다. 수도할 때 도자 숫자 치이광지 다스려서 그것을 넓히면 인방 효지 사람들이 바야흐로 그것을 본받게 될 것이니 시왈교 이것을 일러 교라한다. 끝. 훨씬 깔끔하죠. 이 정주는 제가 준비해오지 않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게 맞으면 정현 줄 거고요. 정현은 한나라 때 사람입니다. 뭐 지금 주인은 되게 복잡하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정현은 간단해요. 하늘의 사람에게 부여한 것이 있어. 근데 그것은 마치 뭐냐면 화수 목금토 오행이 사람에게 5가지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사단이 아니라 여기서 5가지 뭐 덕목을 줬네. 인의예지신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잘 닦아서 그것을 넓히는 것이 가르침이야. 그럼 사람들이 잘 따르게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봤습니다. 어떠세요? 주석을 딱 보니까. 확 차이가 나타나죠. 그리고 문장도 이 개념을 가지고 이제 갖다 쓰려고 하니까 뭐 이제 송대학자들이 주로 쓰는 게 표현이 있어요. 뭐 아까 말했던 뭐 일용지간 이런 표현이라든가 아니면 이중부정을 많이 쓴다든가 뭐 이런 것들. 되게 신기하지 않았어요? 재밌으세요? 그래서 좀 보죠. 도는 어디에나 있다. 읽어볼까요? 도야자, 불가수율이야, 가리비도야, 시고, 군자, 개신호, 기소부도, 공구, 기소불문. 읽었습니다. 이거는 그쵸? 도라는 것은 불가수율이야. 조금이라도 잠시라도 나뉘어져서는 안 되니 나뉘어진다면 도가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보이지 않는 데서 조용히 조심스러워하고 들리지 않는 데서도 조용히 조심스러워한다. 여기까지는 됐죠? 주석을 보겠습니다. 리거성. 예, 이거는 오늘날 잘 몰라요. 거성은 뭐냐면 읽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리는 리로 읽는데 이 음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져요. 이거는 이제 뭐 옛날 이제 옥편 같은 거 찾아봐야 되는데 아주 쉽게 말하면 오늘날 똑같은 글자라 하더라도 그것을 중국어에서 성조를 다르게 읽으면 다른 뜻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찾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글자의 의미를 주인은 때로는 확정하고 들어갑니다. 이 단어는 이런 뜻이다 라는 것도 있지만 이거는 이렇게 읽어야 된다 라는 뜻으로도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볼까요? 도자 일용사물 당행지리 개성지덕 이구어심 무물분류. 예, 오타가 정말 신박하게 났네요. 무시불연. 예, 소위 불가수율이야. 자, 계속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리는 거성이다. 도는 일용사물 당행질이다. 일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일상에서 사물, 모든 사건들 가운데 당행, 마땅히 따라야 하는 이치이다. 개성지덕. 이 모든 것이 본성의 덕이니 이 구어심, 마음에 갖추어져 있다. 무물분류 무시불연. 어떠한 사물도 분류, 가지지 않음도 없고 어떠한 때도 그렇지 않음이 없으니 소위 불가수율이야. 수유, 잠시라도 어긋나서는 벗어나서는 안 되는 소위 까닭이다. 이때 소위는 까닭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보면 무물분류 무시불연은 이중부정인데 이런 거는 그냥 이제 의미를 그냥 해석하는 게 훨씬 편하다고 말씀드렸죠. 즉
도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의 모든 모든 사건들 가운데 마땅히 따라야 하는 이치이니 이것이 본성으로 마음의 덕이 되어 있으니 모든 사물들이 가지고 있고 모든 때에 그러하게 된다. 근데 이게 지금 물자를 사물로 풀으니까 또 어색하잖아요. 이럴 때 물자는 주인은 뭘 생각하냐면 사와 물을 같이 봤어요. 주인은요. 사건이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가장 편해요. 그래서 모든 일에 이 이치를 가지고 있고 모든 때에 그렇게 이 이치를 따라야 한다. 그러므로 잠시라도 어긋나서는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 다음 읽어볼까요? 약기가리 약기가리 즉 위 외물 이 비도의 즉위 외물이 비도의 시이 군자지심 시이 군자지심 상 좋은 경사 상 좋은 경사 수 불견문 수불견문 역불감홀 역불감홀 홀자입니다. 소위 존 천리지 본연 소위 존 천리지 본연 이 불사리어 수유지 경야 이 불사리어 수유지 경야 만약 기가리 그것이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것이라면 떠나는 것이라면 즉 외물이 비도의 즉 이는 외물은 뭐냐면 밖에 있는 사물로 여긴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돌을 밖에 있는 것처럼 여기니 이는 도가 아니다. 시 이런 까닭에 군자지심 군자의 마음에 항상 좋은 경사 경은 공경하는 것이고요. 사는 생각하는 것이 경외네. 왜 자꾸 왜 잘못 읽었네. 경외. 항상 이 경하고 왜 두려워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니 수불견문 비록 보이고 들리지 않는 곳이라 하더라도 역불감문 감히 소홀히 하지 않는다. 소위 존 천리지 본연 이것이 천리의 본연 정말 어려운 까다로운 표현이 자꾸 나온다. 하늘의 이치의 본래 그러함을 보존하고 있는 것이며 또한 불사리어 수유지경 수유 잠시의 경은 치우침입니다. 잠시의 치우침에도 벗어나도록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존천리 이런 것 이제 성리학 공부하면 많이 나옵니다. 네, 거인욕. 거인욕은 이제 알인욕이라는 표현도 써요. 거자는 제거한다. 알자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네, 그때 뽑아 그래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감정을 억누르는 건 아닌데 텍스트에서는 감정 억누르는 얘기는 없지만 유학자들은 근본적으로 가면 미발이라는 걸 추구하면서 천리를 보존하되 이것을 방해한다고 여겼어요. 일부는 감정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뽑아버린다는 표현도 쓰고 제거한다는 표현도 쓰고 막 그랬습니다. 그리고 왜 그래야 되냐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송대학자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본래 이 본성과 도리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런데 이 가지고 태어난 본성과 도리가 개별적으로 이상하게 나타난다. 왜? 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감정적인 차이도 나타난다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은 결국 그 차이들 이전에 있는 순수함을 추구해야 되는데 이걸 추구하는 방법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여러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존천리. 천리라고 하는 것을 보존해야 하고 근데 이때 존자가 나온 것도 웃겨요. 왜냐하면 가지고 있다며. 그럼 왜 보존해? 가지고 있다며요. 그럼 보존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 보존한다는 뜻을 썼다는 이유는 뭐냐면 이 천리와 인간이 갖고 있는 감정이 서로 다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감정들이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천리 갖고 있는 선한 본성들을 없애거나 제거하거나 혹은 억누르거나 할 수 있다. 그것이 기본적으로 인간의 작동 방식이라는. 그럼 거꾸로 뭘 억눌러야 되는 거예요? 감정을 억눌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천리가 잘 드러난다. 그러니까 당연히 감정을 억누르게 되는. 그러니까 맨날 하는 게 뭐예요? 보지 말아라, 말하지 말아라, 다니지 말아라 라고 하는 금지가 많이 나옵니다. 유학에서. 그리고 그것은 항상 어떨 때 감정이 이렇게 높이 나올 때 그러지 말아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궁극적으로 해서 감정을 좀 억누르게 되는 기제가 됩니다. 이런 식의 사유가. 그러면서도 그 감정을 억눌러야, 그리고 그런 감정보다는 본성에 집중해야 우리가 어떤 만사, 구체적인 사건에 개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라고 하는 건 항상 우리와 함께 같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이런 텍스트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거죠. 성리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인간이 어떠한 이제 고귀함을 추구하는 학문으로서 성리학을 높이 샀던 사람들이 있고요. 뭐 그런 면은 없지 않아 분명히 있습니다. 성리학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런 기제를 싫어하시는 거죠. 오랫동안 뭐 누군가의 맥락을 표현을 따르면 1000년 동안 인간을 억눌러 왔죠. 그래서 중용이 그렇게 저는 매력이 없는 게 약간 이런 거예요. 너무 우리는 본성을 타고났어. 그리고 이 본성을 추구해야 돼. 뭐 이런 식의 맥락이 앞부분부터 팍 들어와서 조금 무거운 텍스트로 저는 읽힙니다. 막 우주적이고 뭐 어떤 심오한 이치를 담겨내는 책이보다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좀 깝깝하죠. 그리고 아까 정현주 보니까 확실히 이게 확 드러나네요. 네. 정현은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재밌네요. 그 정현주 한번 보실래요? 정주. 도야자, 불가, 수일이야, 가리비도야에 대한 주석 보겠습니다. 지금 주의보다는 몇 분의 몇인가요? 엄청 짧습니다. 도유로야. 도유도로야. 도는 도로와 같다. 출입, 동작, 유지. 나가거나 들어올 거나 혹은 행동을 할 때 유지. 이것을 따라야 한다. 리지, 오호종야. 거기서 벗어나면 어떻게 따라갈 거냐? 왜요? 왜 웃으세요? 되게 단순하죠? 그쵸. 그러니까 뭐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연 맥락에서 따르는 건 그런 거죠. 도라고 하는 것은 잠시라도 떠나서는 안 되니 그러면 도가 아니다. 그래, 사람이 뭐 도리를 따라야지. 그건 행동할 때 그냥 참고해야 되는 것이야. 근데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되지 않아? 되게 단순해요. 이게 무슨 주석이에요? 이게 무슨 주석이에요?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죠. 그래서 왜 이렇게 달았냐면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여기에 그 긴 설명을 붙이지 않고 싶었던 것도 있었던 것이고 여기를 구조화하거나 개념화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기도 한 거죠. 정말 밋밋한 주석이군요. 근데 주의 주석이 주석답다는 말씀인 거죠. 아니, 그렇지 않아요? 자, 뒷부분에는 중용에서 그래도 뭐 여러 부분들이 있지만 앞부분이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앞부분을 따왔고요. 뒷부분에는 유명한 학문의 어떤 방식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의는 이 맥락이 맹자의 맥락 가운데 뭐 대학이나 중용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자정자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자사가 썼고 맹자가 그것을 이어받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일부 학자들 가운데서는 중용이나 대학은 맹자의 맥락과는 다르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순자와 가깝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학문에 대한 이야기를 대학과 특히 중용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실 맹자 읽을 때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맹자는 학문 안 얘기합니다. 잘 보시면 뭘 배우라는 얘기 별로 없어요. 별로 얘기 없어요. 오히려 대학과 중용의 이 배움에 대한 내용이 저 후반부에 많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배워야 되느냐, 군자의 길은 어때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군자지도, 군자지도, 비여행원, 비여행원, 필자이, 필자이, 비여등고, 비여등고, 필자비. 필자비. 군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하면 마치 행원, 먼 길을 갈 때 반드시 자이,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과 같고, 비여등고, 높은 데에 오르는데 반드시 비자는 낮다는 뜻입니다. 낮은 데에서부터 하는 것과 같다. 여기서 이제 이걸 행원, 필자이를 네 글자로 줄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줄이냐면 행원, 자이로 줄일 수 있어요. 필은 부사기 때문에 빼도 됩니다. 그쵸? 그럼 당연히 등고, 필, 자비도 네 글자로 줄일 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등고자비. 등고자비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어요? 예. 대한항공에서 한때 중국을 가지고 이제 몇 개 이제 CF를 만들었었죠. 시리에 빠진 그대에게 순자 말하기를 하면서 갑자기 이게 중국어를 읽어줍니다. 떵떵 허하이 막 이렇게 쭉 읽어주는데 하의 불택세를 읽어주는 그 광고가 되게 유명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황하강 꽉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뭐냐면 이제 황하의 넓은 것처럼 하의 불택세류, 이 넓고 큰 강은 가리지 않는다. 짜잘한 물줄기를 가리지 않는다. 시리에 지쳐 있지 말고 어떻게 해라? 좀 크게 마음을 가져라. 이런 식의 CF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3편인가 4편이 있었는데 등고잡이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어디 나왔는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등고잡이는 말 그대로 높은 데 올라가려면 낮은 데부터 시작해야 된다. 라고 거기서도 나왔는데 그래도 나름 뭐라고 해야죠? 사자성어 이야기할 때 아주 이상한 사자성어는 아닙니다. 그래도 많이 쓰는 사자성어예요. 유학자들도 이런 맥락을 많이 썼고요. 높은 데 올라가면 낮은 데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런 맥락을 갖고 있는 시조 뭐 알고 계세요? 높은 데 올라간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아래 메이르라.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여건만은 사람은 제한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양사원이라는 사람의 시조입니다. 맞을 거예요. 재밌는 건 태산 가니까 이게 입구에 서 있더라고요. 등고잡이가. 태산에 딱 올라가는데 태산 올라갔잖아요. 태산에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입구에 딱 이게 비석이 이렇게 딱 써 있어요. 등고잡이. 꼭대기에는 뭐라고? 꼭대기에는 여러 가지 비석이 있습니다. 옥황봉도 있고요. 여러 개 있는데 제가 이제 요 맥락에서 되게 있었던 건 뭐냐면은 제가 그 비석 앞에 찍은 사진도 있는데 그 공자가 여기 올라왔다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거 이름이 딱 있는데 딱 떠오르지 않네. 이따 보여드릴게요. 지금 뭐냐면 공자가 여기서부터 올라와서 고공자 소천하처라는 게 있습니다. 공자가 천하가 작다고 여긴 곳이다. 그러니까 공자가 이렇게 쭉 올라와서 보니 천하가 작게 보이는구나 이런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좀 웃기죠. 꼴랑 이제 태산 올랐다고 천하 얘기를 하고 꼴랑 태산 올랐다고 거기가 무슨 그 태산의 천가라고 합니다. 그 위에를 티인지 그러니까 하늘길이라고. 거기가 하늘이래. 고작 1500m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재밌는 게 태산이라고 하는 것 속에 육아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 거기 스며져 있는 거예요. 높은 데 올라가야 된다. 여기서부터. 공자가 여기서부터 올랐대. 쭉 올라가서 그 높은 데에서 뭘 봐요? 천하가 작구나 라고 하는 이 높은 데 올라가서 다른 것이 보이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그런 지점이라는 거죠. 왜 순자 얘기를 하냐면 순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순자는 분명히 차근차근 밟아가는 어떤 학습을 이야기했고 그렇기 때문에 순자의 첫 시작이 관학편입니다. 배움을 관학. 그래서 순자가 딱 시작하는 문장이 그거잖아요. 아이고 또 생각이 안 나네. 청출어람이 청어람하고 수출빙어이 빙어 한어빙. 그러니까
청색은 이 뭐죠? 쪽비에서 나왔지만 쪽비보다 푸르고 얼음은 물에서 나왔지만 물보다 차다. 그러므로 군자의 학문도 이와 같다. 즉 출발한 곳과 끝남이 달라야 한다. 라고 하면서 쭉 얘기를 하면서 순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 사람이 높은 데에 올라가 이제 멀리 보려고 하면 어리석은 사람은 발돋움을 한다. 조금 지혜로운 사람은 담장에 올라가고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한다? 이제 산에 올라간다. 그리고 이 산에 올라가는 걸 순자의 맥락에 따르면 뭐냐면 경서를 읽는 겁니다. 그렇게 공부해라고. 일단 태산에 올라가면 참 재밌었습니다. 와, 이 육아의 이미지가 곳곳에 새겨져 있습니다. 육아의 어떤 그런. 근데 이제 육아만 있는 건 아니에요. 육아만 있는 건 아니고 태산이 워낙 황제들이 신선을 만나기 올랐던 산이기도 해서 태산에 갈 때 많은 사람들이 안 가는데 대묘라고 하는 묘가 있습니다. 그 대묘는 묘는 이게 그 묘지가 아니라 사당이 있어요. 대묘는 하늘신에 대해 지내는 사당이 있습니다. 천신에 지내는 사당이 있습니다. 약간 도교적 성지기도 했던 거예요. 재밌습니다. 여기에 등고잡이라고 하는 이 비석이 있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했는데요. 보면서 저랑 같이 갔던 사람들은 아무도 안 좋아했습니다. 그게 뭐냐고, 그게 왜 좋아해나고, 아 이게 여기에 있어요. 막 그래서 막 짬뽕이에요. 근데 이제 그 태산에 가서 보고 싶은 건 봐요. 한국 사람들은 태산을 많이 가는 사람 되게 많이 가거든요. 가까우니까. 중국산 가운데 가장 가깝게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등산로. 그래서 등산하시는 분들 산길 같은 데로 가요. 쫙 태산도 이제 산이 우리나라 산이랑 좀 가깝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길로 가요. 근데 그러면 뭘 못 보냐면 이런 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등고잡이나 이런 비석들 이런 거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산이 우리나라 산과 비슷하네 뭐 이러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트레킹 코스 같은 거로 가시는 거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겁니다. 저는 그거 보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거 봐요. 아, 여기가 옥황이 있었어. 그리고 저 밑에 또 뭐가 있냐면 관제묘도 있어요. 관우묘도 있고요. 올라가다 보면 온갖 신들이 있습니다. 올라가다 보면 관우도 만나고 약신도 만나고요. 보살도 만나고 천우도 만나요. 그러니까 그 옥황상제 뭐 짝으로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여신으로 나오기도 하는 천우궁도 있고 되게 많습니다. 근데 저는 공자. 야 여기 등고잡이 있어. 지금 쭉 올라가다 보면 옥황봉이라고 맨 꼭대기에 옥황봉이 있어요. 그 밑에 바로 뭐가 있냐면 여기에 문묘가 있더라고요. 태산 꼭대기에. 깜짝 놀랐어요. 두 가지 놀랐는데 첫 번째, 야 이 높은 데서 문묘를 왜 여기다 갖다 놔? 두 번째, 야 역시 옥황 바로 밑에 문묘가 있구나. 재밌었습니다. 문묘 가려면 한참 올라가야 되는데 안 갔어요. 그쵸, 가는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더라고요. 가자 그랬는데 거기까지 왜 가냐고 막 이러면서 막 안 갔어요.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학문의 길. 박학지, 신문지, 신사지, 명변지. 여기서 5가지 학문의 태도가 나왔습니다. 박학, 신문, 신사, 명변, 독행. 박학, 널리 많이 배워라. 신문, 깊이 물어라. 신사, 면밀히 생각하라. 명변, 분명히 판단하라. 독행, 힘써 행하라. 여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 이런 표현을 많이 안 쓰지만 유학자를 많이 썼습니다. 박학, 신문, 신사, 명변, 독행. 다음 읽어볼까요? 유불학, 학지, 불능부조야. 유불문, 문지, 부지부조야. 유불사, 사지, 부득부조야. 유불변, 변지, 불명부조야. 유불행, 행지, 부독부조야. 인일능지, 기백지,
인십능지 인식능지 기천지 기천지 유불학 배우지 못한 것이 있다. 그러거늘 학지 배워라. 불능 부조야. 할 수 없다라고 하여서 부조 내버려 두지 말아라. 이렇게 배워야 됩니다. 여기 문장 보면 잘 안 들어오는데요. 유불학 배우지 못한 것이 있다. 면 학지 배우고 불능 할 수 없다고 하여 불조 그것을 내버려 두지 말아라. 그럼 밑에를 풀 수 있죠. 유불문 들어보지 못한 게 있다면 문지 물어라. 부지 알지 못한다 하여서 부조야 내버려 두지 말아라. 유불사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거늘 사지 생각해라. 부득 부조야 얻지 못한다 하여서 깨닫지 못한다 하여서 부조야 내버려 두지 말아라. 유불변 판단하지 못한 것이 있거든 현지 판단해보고 불명 부조야 명확하지 않다 하여서 부조야 내버려 두지 말아라. 유불행 행하지 못한 것이 있거늘 행지 행해라. 부독 부조야 독실하지 못한다 하여 부조야 내버려 두지 말아라. 독자는 독실하다 해서 철저함을 얘기합니다. 능지 해서 그것을 할 수 있다면 기백지 나는 기백지 그것을 100번 할 것이고 인심능지 남이 10번 해서 그것을 할 수 있다면 기천지 난 1000번 할 것이다. 그러니 요런 맥락에서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요런 식의 뉘앙스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정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유불학 배우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불학지 배우지 말아라. 근데 이제 유학자들이 갖고 있는 어떤 꾸준함 혹은 어떤 철저함이 중용 일부에서는 보여지긴 합니다. 근데 요 표현은 되게 재밌는 겁니다. 인일능지 기백지 인심능지 기천지. 이거 나중에 어디 써먹으시려고요? 면접 면접 때 그렇지 이런 거 써먹을 좋죠. 마지막으로 하고 싶다는 이유가 인일능지 기백지라 하였고 인심능지 기천지라 하였습니다. 써먹기 딱 좋네요. 열심히 하고 저는 백지천지 하겠습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읽어주거나 우리말로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조선의 그 시조에 그런 게 있다고 태산을 오르라 학문의 길을 태산에 오르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공자가 등고잡이라 말씀하셨는데 물론 오르고 올라가는 것에 차이는 있습니다. 누구는 빨리 올라갈 거 누구는 느리게 올라갈 거죠. 근데 저는 옛날 중국에서 말하는 것처럼 백지천지 하겠습니다. 1000번이고 100번이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라갈 일이 있겠죠. 이러면서 하면 열심히 누군가 이렇게 생각하죠. 열심히 하겠다는 말을 되게 복잡하게 얘기하네 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아는 사람은 그래도 그런 맥락을 이렇게 얘기한다니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사실 그걸 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1000번이 하다 보면 되겠죠 라고 얘기하는 것과 인일능지 기백지라 하였고 인심능지 기천지라 하였습니다. 백지천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하고 조금 점수가 다르지 않을까요? 마지막에 마무리할 말이 적합하지 않은데 성공하면 저 이제 면접 보셔야 되거든요. 대학원 면접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만나서 보세요? 아니요. 온라인 화상으로 하는데 이제 이 모니터 밑에 이렇게 딱 써놓고 근데 이제 저는 뭐 약간 이제 그 중요 같은 읽을 때 좀 중요하게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이런 맥락들. 그러니까 어떤 꾸준함과 어떤 이제 미련함이 옛날 사람들이 추구했던 가치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우공이산이라고 하는 어떤 우화도 보여주는 게 그것이 있죠. 그래서 우둔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직함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번 이제 중용에서도 한번 소개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대학 말년에 이 책을 잘못 읽었어요. 뭐 읽었냐면 어떤 책을 읽었냐면 소고름으로 천리를 가다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게 이제 정수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세요 혹시요? 무하마드 깐수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었나요? 저는 정확히 기억합니다. 1992년
어느 날 갑자기 9시 뉴스에 모 대학 교수가 예, 난파 간첩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져갖고 세상을 놀래켰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중국에서 태어나가지고요. 북한 김일성 대학을 나온 다음에 저 이집트에 가서 유학을 해가지고 말레이시아에서 신분을 세탁해갖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예, 아랍인인 척하고 살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북한 사람이네? 예, 정수일 교수. 예, 정수일. 이제 그 당시 이름은 무하마드 깐수. 그 사람 책을 읽었어요. 제목이 초고르노 천리를 가다. 사자성어로는 우보천리. 요 맥락입니다. 말은 순자에도 나와요. 이제 잘 썼나? 이게 우리말로 풀릴게요. 원문이 잘 떠오르지 않아서. 아무리 빠른 말이라 하더라도, 예? 아무리 빠른 말이라 하더라도 얘가 빨리 달려간들 느린 말이 예, 천천히 가면 끝내는 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말은 빨리 가지만 긴 거리는 못 가거든요. 생각보다 그래도 긴 거리 가긴 하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 여튼 그러나 손은 느리지만 꾸준히 천리길을 간다. 그래서 우보천리라는 얘기, 우보천리, 우답천리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걸 읽으면서 이 사람이 되게 꾸준히 열심히 했구나. 나도 꾸준히 열심히 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돌아보니까 잘못 계획이었어요. 이유는 정수일은 천재였습니다. 13개인가 16개의 언어를 해요. 그리고 사실 엄청난 엘리트였습니다. 베이징 대학 나오고 그다음 북경 김일성 대학 나온 다음에 아니 그럼 중국어랑 우리말 그냥 능통한 거잖아요. 조선인 출신인데 더군다나 아랍어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아랍어를 처음으로 거의 소개했어요. 그래서 아랍어과에 엄청난 하고요. 이 사람이 언어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알제리 독립전쟁에도 이 사람이 참여했을걸요. 그래가지고 그때 프랑스어 익혔대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언어가 뭐 한문도 하지 당연히 중국어 하지 우리말 하지 일본어 하지 뭐 독일어 프랑스어 뭐 영어 하지 거기다가 제가 알기로는 산스크리트어도 하고요. 이거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학문이 뭐냐면 실크로드 학을 하잖아요. 네, 실크로드 학의 권위자. 지금 우리나라에 있어요. 네, 주민등록증 갖고 계십니다. 왜 제가 어떻게 아느냐? 대학원 때 제가 조교 당시에 그분이 초대해가지고 무슨 학술 행사를 했거든요. 네, 선생님 그 심사비 보내야 됩니다. 신분증 좀 그러니까 신분증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스캔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이 자기 길을 얘기할 때는 이런 맥락을 따라서 자기 길을 얘기한 거겠죠. 그러니까 스스로를 우둔한다고 했을 때 이런 맥락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우자를 쓸 때는 좀 다른 맥락인 거죠. 멍청하다는 뜻이 아니라 우직하고 나는 소처럼 끊임없이 꾸준히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고 이것은 그냥 무작정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강한 어떠한 믿음이 있는 거기도 합니다. 뭐 중용 맥락이 앞에 있는 걸 그냥 끌어다 쓰면 사람이 본성과 천리라고 하는 것과 멀리 있지 않기 때문에 백지천지하면 그걸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믿음이 있었던 거고요. 근데 이게 너무 강조되면 이제 짜증 나겠죠. 너도 할 수 있어. 그래서 야, 1000번을 해야지 않겠어 막 이러면서 그럼 이제 답답하게 여겨지겠지만 개인이 스스로의 삶을 이야기할 때 뭐 얼마든지 갖다 쓸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예, 이거 꼭 써먹으십시오. 진이와 상관없이. 예. 예. 그래서 이건 인인능지 기백지, 인심능지 기천지. 그리고 아마 뭐 이제 선생들이 알아먹겠죠. 이 소리가 뭔지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중요해 있는 문장들을 뽑아 보았습니다. 어떠셨는지요? 앞에 있는 주석은 약간 주석의 특징이라든가 송대학자들의 생각들을 좀 한번 그래도 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좀 복잡하지만 갖고 왔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많이 강조하지는 않았지만 주석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송대학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자를 쓴다든가 뭐야 라고 한다든가 했던 거 어떤 개념은 즉 뭐다 뭐 이런 식의 했던가 문장이 이렇게 좀 늘어지는 어떤 이런 것도 송대학자의 특징이긴 합니다. 되게 개념적이고 근데 이제 이 개념을 쫓아가면 힘들어요. 송대학자들 혹시 나중에 성리학 같은 공부하시면 개념을 쫓아가지 말고 이 사람의 사회 구조를 배우는 게 더 중요해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나누고 출발하는구나. 하나와 다양 이렇게 그리고 어떤 본체와 작용
딱딱딱 구분하고 이런 체계성을 갖고 접근하면 아주 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중용에서는 뭐 여러 해석들이 엇갈리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어떤 학문에 대한 태도를 맨 마지막에 소개를 합니다. 등고잡이가 여기 나왔다는 걸 기억하시고 혹시 라도 어느 날 태산에 오를 일이 있으시거나 태산 가깝습니다. 마음 먹으면요. 진짜로 마음 먹으면요. 예를 들면 그렇게 뭐 중국 비자가 있다는 가정하에 우리 내일 태산 갈까? 그러면 그냥 바로 밤에 비행기표 결제한 다음에 새벽 비행기로 가가지고 태산에 올라가서 밤을 잘 수 있습니다. 칭다오에 한 9시쯤에 떨어지고 태산에 한 1시쯤, 2시쯤 간 다음에 열심히 기어 올라가면 저녁 때 도착하겠네요. 한 3시간 정도 올라가면 됩니다. 근데 우리 산길과 달라서요.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이 한 1000개가 된대요. 내려올 때도 걸어서. 올라갈 때도 계단을 올라가지 않는 길도 있어요. 그러나 계단이 한 1000개가 된대요. 근데 이 1000개를 올라가면서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기천지백지 하겠다. 기백지천지 하겠다. 오르고 또 오르면 무도를 여건만에.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하면서 태산에 올라보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나 별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었습니다. 자, 어찌됐건 그 사서의 주요 문장들을 6차례에 걸쳐서 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뭐 대학 한 주 했었고 논어 2주 했었고 맹자 2주 했고 중용 한 주 했었습니다. 대충 그냥 훑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조금 이제 특징들은 보이실 것 같기도 하고요. 진짜 저 너무 좋았어요. 재밌으셨어요? 재밌습니다. 다행입니다. 다행이고 한문 뭐 이제 뒤에 이제 제가 이제 올려놨습니다. 노자나 장자의 문장들을 좀 보겠다고 했었는데 그 한문의 문장이 색깔이 달라지면 뭔가 이렇게 되게 느낌이 달라요. 노자 장자는 진짜 또 느낌이 다릅니다. 이런 식의 맥락하고. 그래서 그런 문장들을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조금 학문이 갖고 있는 풍부함들을 보는 것도 뭐 그러니까 초급자들이 볼 때도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볼 예정이고요. 그때 볼 때는 조금 더 체계성보다는 뉘앙스나 어떤 흐름들이 중요시 여겨지지 않을까 싶습니다.